2025년부터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1등급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난다고 해서 와, 이제 숨통이 좀 트이나 경쟁이 좀 완화되나 하는 기대가 참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훈선생 입시 보고서를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딱 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보고서 첫 장부터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학생들 평균 성적도 오르고 과목별로 A등급 받는 학생 비율도 늘었다. 네. 딱 그 숫자만 보면 와, 다들 공부를 더 잘하게 됐나? 하고 부담이 줄었나 싶죠.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보고서는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딱 짚어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연 학생들에게 좋은 신호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인지 오늘 바로 그 지점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야말로 역설적인 숫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1등급 기준이 10%로 넓어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주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고작 2% 안팎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2% 내외죠.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목마다 10명 중 1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건데 이걸 7, 8개 과목에서 동시에 해내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 거죠? 그게 바로 이번 5등급제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보고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는데요. 네, 첫째는 과목마다 경쟁하는 운동장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운동장이 다르다. 네, 국어, 영어, 수학처럼 대부분의 학생이 다 같이 듣는 과목은 말 그대로 전교생이 경쟁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심화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과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학업 성향이나 강점, 목표 자체가 다른 집단이죠. 비유하자면 한 선수가 KBO 리그에서 홈런왕을 차지하고 동시에 KBL 농구 리그에서도 득점왕을 하라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경쟁하는 선수풀 자체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성격이 다른 모든 경쟁 풀에서 동시에 상위 10% 안에 드는 건 통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보고서가 지적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요? 바로 선택 과목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고교 학점제 취지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춰서 더 전문적이거나 심화된 과목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죠.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보통 수강 인원이 적어요. 그렇죠. 인기가 많은 과목이 아니면 수강생이 적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고서의 예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100명이 듣는 과목에서는 10등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10%니까요. 그런데 30명 한 듣는 심화 과목에서는 단 3등까지만 1등급이에요. 즉,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심화 과목을 용기 내서 선택하는 순간 내신 등급을 따기에는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이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와,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딜레마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물리학자가 꿈인데 당장 1등급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강생이 많은 사회 과목을 들어야 하나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학생의 진로 탐색을 장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딜레마가 혹시 학교 유형, 그러니까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마침 보고서에 정말 의외의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서울 지역 전 과목 1등급 달성률을 보니까 일반고가 2.09%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어요. 네, 1.38%, 0.44%보다 훨씬 높죠. 이 숫자만 보면 이제 일반고가 대입에 더 유리해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거기서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함정이다. 네, 이 수치는 대입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학교 내부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죠. 학교 내부의 경쟁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고는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학생들 간의 학력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의 학생이 여러 주요 과목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휩쓰는 일종의 독주 체제가 가능한 구조예요. 아, 한 명의 우등생이 여러 과목을 다 잘해서 독식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특목고나 자사고는 어떤가요? 입학 단계부터 이미 최상위권 학생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요. 네, 정말 치열하죠. 경쟁이 그야말로 살벌하죠.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니까요. 그래서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성적 나눠먹기 현상이 나타나요. 성적 나눠먹기요? 네. A 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1등급을 받고 B 학생은 국어와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식으로요. 한 학생이 모든 과목을 독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환경인 거죠. 잠시만요. 그건 대학의 입장에서 본 해석이고요. 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애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왜 특목고에서 2등급 받은 학생보다 낮게 평가받아야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똑같은 1등급인데 말이죠. 그런데 대학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등급이라는 숫자만 보지 않아요. 아, 같은 1등급이라도 그 질을 보려고 하죠. 예를 들어 이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그 과목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 기록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세특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이 학교별 시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었던 표준 편차가 학생부에서 빠진 게 큰 변수예요. 표준 편차요? 그게 빠진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쉽게 말해 표준 편차가 없으면 대학은 그 학교 시험이 학생들을 얼마나 넓게 퍼뜨려 놨는지, 즉 물시험이었는지 불시험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돼요. 아하. 모두가 90점대에 몰려있는 시험에서 받은 1등급과 60점부터 90점까지 넓게 분포된 어려운 시험에서 받은 1등급은 질적으로 다른데 말이죠. 이런 정보가 부족해지니 대학은 더더욱 세특 같은 정성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일반고의 높은 전 과목 1등급 비율이 대입 우위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등급을 만들어낸 과정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예전보다 2.5배나 많아진 상황이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옥석을 가려내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변별력이 중요해지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대학들의 평가 방식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예측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량평가의 심화예요. 정량평가의 심화. 네, 같은 1등급이라도 그 안을 더 자세히 쪼개서 보겠다는 거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원점수예요. 원점수요? 예를 들어 같은 1등급이라도 95점을 받은 학생과 1등급 커트라인인 90점에 겨우 턱걸이한 학생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죠. 원점수를 본다. 근데 학교들이 이걸 알게 되면 학생들 1등급 받게 해주려고 시험을 쉽게 내면서 원점수만 높이는 일종의 성적 뻥튀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대학들도 바보가 아니죠. 원점수와 함께 과목 평균, 이수자 수 같은 다른 지표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노골적인 성적 뻥튀기는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두 번째 방향인 정성평가의 강화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세특이겠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세특의 중요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해요. 폭발적으로요? 네. 단순히 수업 태도가 좋고 성실함, 이 정도 수준의 기록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수업 중에 어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는지,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탐구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적으로 성장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세특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와, 등급은 다들 비슷비슷하게 상향 평준화될 테니 학생의 진짜 역량은 이제 세특에서 판가름 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세특의 중요성이 커지면 결국 글쓰기 실력이 좋은 학생이나 혹은 비싼 돈 들여서 세특 컨설팅 같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더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정확해요. 보고서도 그 점을 중요한 부작용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특이 제2의 자기소개서처럼 변질되어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굉장히 큰 숙제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학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가 세특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평가 방식의 병화가 실제 대입 지원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고서가 이것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던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전망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주셔야 해요. 네, 전망이죠. 먼저 추서 의권 대학의 경우 과거 9등급제에서는 1.0x, 즉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그렇죠. 올 1이라고 하죠. 이제는 한두 과목에서 2등급을 받은 1.1, 1.2 등급대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에 나와요. 1등급 풀이 넓어졌으니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중위권 대학, 예를 들어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해석을 정말 잘해야 해요. 왜죠? 과거 9등급제에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합격선이었다면 5등급제에서는 이게 2등급 초중반으로 표기될 거예요. 그럼 숫자만 보면 합격선이 올라간 거니까 들어가기 더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아, 학생 입장에서는 작년 합격선이 3등급이었는데 올해 2등급으로 올라간 걸 보고 와, 여기 들어가기 더 힘들어졌네 하고 지레 겁먹고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상 같은 실력인데도요. 이건 경쟁이 치열해진 게 아니라 단순히 등급 표기 방식이 바뀐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학생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9등급제에서는 3등급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2등급으로 표기되거든요. 아하, 위치는 같은데 숫자만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 즉 백분위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바뀐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등급 숫자 자체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5등급제는 경쟁의 완화가 아니라 단순 등급 경쟁을 넘어 원점수, 세특 관리, 그리고 자신의 상대적 위치 파악까지 요구하는 훨씬 더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별 시험 난이도 차이 같은 공정성 문제나 소인수 선택 과목의 불리함 같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자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의 안정성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학교별 난이도 차이는 심각한 공정성 이슈를 낳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분석과 전망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붙어요. 어떤 전제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실제 입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예측이라는 점입니다. 아, 바로 그 점이군요. 그래서 보고서가 계속해서 2028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의 모든 예측과 시뮬레이션은 2028년이 되면 거대한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2028년은 5등급제를 처음 적용받은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바로 그 해거든요. 아, 첫 결과가 나오는 해. 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제 합격자 데이터, 즉 어느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이 내신 몇 등급에 어떤 원점수와 세특구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야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은 학생이나 학부모, 대학 모두가 그야말로 안개 속을 걷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서 입시 전형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고서는 2028년 첫 입시 결과가 나온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9년부터는 대입 전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요. 크게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대학들의 전용 계획이 앞으로 4, 5년간 절대 불변의 진리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네요. 5등급제는 경쟁의 완화가 아니라 경쟁의 방식과 규칙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게임이라는 것. 네, 새로운 게임이죠. 그리고 그 게임의 명확한 공략집은 2028년이 되어서야 나온다는 것.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우려를 제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읽고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바로 한국 교육 정책의 짧은 수명 문제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경고는 정말 날카롭죠. 이 5등급제가 겨우 자리를 잡고 데이터가 쌓일 즈음인 2032년쯤, 즉 제도 시행 7, 8년 차가 되면 어김없이 또다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육 정책이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패턴이거든요. 새 제도 도입, 현장의 혼란과 적응기, 일부 문제점 발견, 그럼 제도를 또 바꾸자. 또 다른 제도 개편. 이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실험 대상이 되어왔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떤 제도도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성숙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다른 제도로 갈아엎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러네요. 10년의 약속. 네, 문제가 발견되면 제도를 통째로 뒤엎는 전면 개편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미세 조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도는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5등급제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뀌든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본질적인 학업 역량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입시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